전쟁터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최전방 부대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치면 친절의 의무 아래 가려진 공무원의 눈물. 네. 바빠도 해줘야지. 바빠도. 구청들 말이야. 그러면 저희가 그냥 소독해드리고 집으로 가셔도 되는데. 바뀌겠다. 공무원들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컴퓨터나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지내지만 저희의 인권은 그러면은 같은 사람인데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내가 겪고 나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갑질과 민원 사이, 공직 사회를 뒤흔드는 악성 민원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한 공무원이 둔기로 머리를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민원 제기를 먼저 이 피의자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 그걸 해결하려고 뭐 이렇게 갔는데 서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자기를 도와주러 오는 공무원을 그런 피해를 입힌 기로 봐서는 충분히 뭐 우리 비대님께서 추정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민원 현장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인적이 거의 없는 공장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그 112에 선생님 맨 처음에 예. 차 타고 나고 나가는데 동네 주민이신지 막 둘이 막 흔들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뒤를 돌았어요. 차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내려치는 걸 보고서는 그 아저씨 쓰러지는 거 보고 뛰어간 거죠, 제가. 뛰어가서 봤더니 손에 그걸 들고 있더라고요. 중한말을 들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피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워낙에 두꺼운 잠바라. 피가 묻어요. 이거 피구나. 현행범으로 검거된 60대 민원인.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찾아온 공무원에게 그는 왜 망치를 휘둘렀을까? 피해 공무원을 만나봤습니다. 파주시청 소속의 시민소통관으로 일하고 있는 박태현 씨. 어디 다치신 데는? 다친 데는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하나 하고요. 요렇게 하나. 그래서 5cm? 7cm, 5cm. 네. 뒤통수 두 곳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20여 분가량을 둔기를 든 민원인과 대치해야 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선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민원을 주로 다루기에 수많은 민원인을 상대해왔지만 폭력 피해는 처음입니다. 가족들이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구급차에서 애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나 구급차 타고 지금 백병원 가는 길이라고. 많이 놀라셨겠네요. 예. 피 철철 이제 흐르는 상태로 구급실에 응급실에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자마자 뭐 난리도 아니었죠. 실은 검은색이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다 고인 거고 다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고였었죠. 사건 당일 현장을 찾아갔던 것도 민원인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뭔가 힘들어하고 민원인이 뭔가 힘들어할 때는 대부분 다 사정이 있는, 어느 쪽이든 사정이 있는 거라서 가서 최대한 이제 보고 오는데 저를 못 나가게 하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마당 현관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하셔서 그건 제가 이제 힘으로 이제 열고 나왔고 차 안에 타서 이제 차 잠그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민원인은 꼭 전달해야 하는 문서가 있다며 서류를 가지고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잠근 상태였던 거예요. 불안하니까 종이 받아서 쳐다보고
이렇게 다시 이제 이거 하는 순간에 이제 망치가 이제 들어온 거죠. 바깥에서 휘두르니까,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경이 크니까 제가 여기 잡을 수 있었죠. 문을 열어진 상태에서 이제 막 실갱해가지고 이제 싸웠던 거고요. 서류를 받기 위해 열린 창문 사이로 준비해온 둔기를 휘두른 겁니다. 5년 전부터 파주시를 상대로 같은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민원인. 이분 사건은 19년도부터 이분이 접수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접수했던 건 인근 인쇄공장이랑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서 자기가 오염된 것 같다. 그래서 뭐 몸이 안 좋다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하셨어요. 네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작은 마을. 현재 구속 중인 민원인의 집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기에 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매달려 온 걸까? 이웃들을 만나봤습니다. 공무원 흉기로 이렇게 때렸다고 하던데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왔어요. 그전에 노점 상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러는지, 그전에 뭐 했는지. 혼자 사세요? 예.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뭘 있는지 없는지 몰라. 혼자 살더라고요. 별로 말 안 하고 지내서 그랬거든. 왜요? 사람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맨날 그러니까. 어떤 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자기 혼자 얘기하고 그러니까 들어주지도 않고 듣기도 싫고. 다 알아. 이렇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없어. 왜요? 왜 어떻게 아세요? 다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민원 수시로 듣더라고. 어디에? 출장다가. 무슨 민원? 냄새 난다고. 주변 공장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 민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변에 그럼 이 공장이 지금 여기가 이 안에 공장이 8개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냄새 난다고 저거 보고 다니면서 이 공장 이래는 공장을 다 다니면서 이제 그 지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얘기가 안 통하면 또 민원을 누르는 거야. 민원인의 자택 주변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민원인 이 씨는 공장에 들어선 이후 이 마을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이 씨를 모르는 공장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날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냄새가 난다. 그 사람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이유죠. 뭐 에어컨에서 나가는 것 자체도 뭐 문제라고 민원했던 것 같아요.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온다? 한동안 기계를 안 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동안 한 몇 건 정도라고 하죠? 한 몇천? 1000번 이상. 1000번 이상입니다. 1000번 이상. 하물며 일주일에 시에서 어떤 때는 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제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그 민원을 넣으니 공무원들도 민원 넣으면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까지는 경계가 일단 경찰집이고 선생님 집 여기? 예. 민원인이 주장하는 이상한 냄새는 사실일까? 가까운 주민이신데 혹시 냄새 나세요? 난 별로 못 느끼겠어요. 나긴 나요? 모르겠어요. 별로. 나는 사람마다 틀리는지 난 모르겠던데 그 사람 입으로 난다 그래요. 그다지 냄새는 많이 안 나는데 그거는 몸 상태가 안 좋은가 어쩐가 유난히 예민하대. 지청에서 그 냄새 여부를 검사를 싹 했어요.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웃 주민들은 느끼지 못했더라도 민원인의 주장대로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을까? 약 2년간 해당 민원을 맡아왔다는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작업 안 했는데도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가서 출장하면 안 나잖아요. 그럼 뭐가 나냐 그러면 아니 기계 돌리면 윤활유라도 쓰지 않냐. 그런 것도 다 오염물질이다. 그럼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죠. 아니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데 윤활유 안 쓸 수가 어떻게 하냐. 어쨌든 간에 나는 공정검사에 살고 싶다 그거죠. 결국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악취와 대기오염 검사를 40여 차례 진행했지만 결과는 모두 안전기준치 이내였다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이주시켜달라. 그게 제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주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개인이 이사 가는 걸 저희가 어떻게 시에서 해줍니까? 못하죠. 금전 요구는 시청뿐 아니라 공장 관계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자기 집이야, 자기 땅이 아니고 이거 집도 가건물이에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거를 사라, 매입하라. 1억 8천에. 잦은 민원에 지쳐 집을 매입해달라는 요구를 수락하려 했다는 한 업체. 민원인의 집과 토지가 타인의 소유였다는 게 드러나며 무산됐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한번 왔어요. 또 저희 공장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제가 얘기를 들어주니까 당신이 사장 여기 사장 나 여기 못 살겠다. 만나갖고 17일반에서 2억을 모아달라. 그러면 내가 그 돈 갖고 이사를 갈게.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최근까지도 이어졌다는 금전 요구. 며칠을 얼마나 기다리냐고 내가 그 얘기 물어보려고 그래 지금. 아니,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변에 그 인쇄공장 사장님들 만나 뵈서 십시일반해서 사장님이 이주할 수 있는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마련해서 일주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다. 10일 아니면 10일 아니다. 그런 쪽으로만 말해달라 이거예요. 나도 내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니까. 민원이 협박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민원을 악용하고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그렇죠. 당하는 사람은 진짜 고통스럽고. 법적 기준과 행정 권한을 벗어난 요구가 반복됐지만 공무원들은 해당 민원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원처리법에 의해 공무원은 고충 민원을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통계낸 게 2022년도에 주로 저한테 많이 오고 야간에 새벽 1~2시에 당직실로 많이 가고요. 전화를 저희 국장님, 과장님, 부시장실, 감사관 전화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2022년도에만 1189건 전화가 촬영거 빼고요. 아니 속이 아니라 지금 속에서를 보면 알 거 아니야. 속짓된 게 아니야. 일 똑바로 해란 말이야. 네? 뭐를 하고 있어. 지금도 멍청하게 가고 있지. 책임자가 나와서 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 쫓다가는 내려갖고 무슨 말을 해? 네? 왔다 갔다 같이 왔다 갔다 말하는 거 뭐야? 이거 조심할 때가 생활용인 거 같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조직이 시작해야지 안 되겠어. 네, 보시겠지만 저도 이분한테 폭행하고 협박당해서 제가 일일이 불러가지고 작년에 두 건 고소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자기 또 고소했다가 또 와서 또 협박하고 가족도 죽이겠다 그러고 벌금 나왔나 봐요. 그때 또 얼마 전 2주 전에 또 찾아와서 벌금 나왔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또 와서 협박하시고. 공무원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렇다고 관역석에 같이 옮겨갈 수도 없고. 가만히 정신 좀 나갔어. 공무원 이거 해학생 봐갖고 이거 들어왔지. 20년이 넘은 놈이 하는 게 없어.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좀 국민들 살게끔 사람들 민원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청사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는데 이 사람도 사실 그랬던 사람이고 퇴거 명령 내려도 불응하는 거에 저희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청원 경찰이 물리력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찰이 와서 퇴거 불응이다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누군가는 맞아야 그때부터 동작이 가능해요. 맞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그게 3회든 5회든 아니면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이 사람의 민원은 잘못된 민원이다라는 걸 판단해서 선조치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법제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죠.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공공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때 또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 차원에서 민원 제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른바 악성 민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폭행, 폭언, 협박, 성희롱, 반복적인 민원, 악의적인 고소 고발 등을 뜻하는데요. 민원 1000건 중 3건이 이런 악성 민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공무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지만 악성 민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이 어떻게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는지 추정 60분은 한 초임 공무원의 죽음에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일 박성인 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다 안 버리시고 그래요? 네, 하나도 이거는 오빠 같이 여행 갔을 때 제가 선물해줬던 옷들이고 여기는 이제 오빠 속옷이랑 양말들 여기 다 이렇게 가족의 자랑이던 오빠의 갑작스런 죽음.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홀어머니 아래 자란 남매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안 버리셨어요? 근데 버릴 수는 없으니까 버릴 수 없죠.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버릴 수는 없어요. 이거 이제 공무원 시험 치고 찍은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찍었던 사진은 영정사진이 되었습니다. 오빠분이 그러면 공무원 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9개월 정도. 9개월? 네. 실질적으로 실무를 한 거는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학 졸업 후 한 대기업에 취직해 근무했던 박성훈 씨.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뒤늦게 찾은 꿈이 공무원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이제 일을 하다가 5년 근무하다가 그만뒀으니까 그만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희 오빠가. TV나 뭐 공무원 얘기 나오면 되게 주의 깊게 보고 되게 자랑스러운 느낌으로 저한테 얘기하고. 2차례 도전 끝에 근로감독관으로 임용. 그렇게 좀 커버할 수 있고 좀 실수를 조금 이게 서로 이제 보듬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과가 너무 좋고 제가 일과에 소속된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을 청소할 만큼 의욕적이던 박성훈 씨. 하지만 민원인을 상담하는 업무를 맡게 된 후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악성 민원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사건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2000년에 2월 22일 저랑 카톡한 내용이거든요. 민원인에게 실수를 해 힘들다는 오빠에게 동생은 위로의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이니까 부재중 와 있더라고요. 동료가 전화 와서 연락이 안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너무 힘들어서 어디 뭐 방이나 잡아서 숙소 같은 데 잡아서 자는 줄 알았어요. 너무 쉬고 싶어서. 근데 위치 추적을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가자, 한번 가보자. 그냥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경찰서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발견됐다. 공무원 임용 9개월 차. 어버이날을 앞두고 기차표까지 예매해놨던 오빠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열정 넘치던 초임 공무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고인은 해고 예고수당 지급과 관련한 민원 업무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예민한 노사 문제를 다루다 보니 민원이 많은 직무. 당시 관계법이 바뀌면서 평소에 비해 3배가량 업무량이 늘어난 시기였다고 합니다. 강북관 이 업무를 넘기는 3개월 좀 될 거예요. 출근도 엄청 빨리 하고 업무 처리도 처리 기간도 이렇게 넘기는 것도 가끔 아래 상하 관계, 과장, 동료, 직장 우리들한테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동료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고인. 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민원인에게 지침을 잘못 안내했던 겁니다. 그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런 감독관이 이제 안내를 잘못한 게 있어요. 요거요. 선배는 이제 한 사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업무 처리 지침 해석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착각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안내하니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민원인이 자기가 이 사건을 그냥 동결 처리할 목적으로다가 나를 좀 속였다. 고인과 그 상급자가 민원인에게 사과했고 담당자를 변경 조치했다고 합니다. 안내해서 죄송하다라고 이제 감독관을 사과시키고 모두 이제 사과를 하고 사건을 그대로 진행해가고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불이익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징계해달라고 이제 여기저기 막 신문고 올리고 검찰청 올리고. 결국 고인은 2번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민원인은 고인의 상급자들과 기관장까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속상했던 건가요? 아니면 뭐 힘들어했다거나 그것 때문에? 이거 받고 힘들었어요. 아까 피사건 결정 통지서 받고. 자신의 실수로 상급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괴로워했다는 고인. 고발 사실을 통지받고 이틀 뒤 고인은 공직 생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원인과 동료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 이 망인을 해고해라. 그리고 소속 부서장도 다 징계하고 처벌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위에 윗선까지도 다 이렇게 고소까지 당하고 하시니까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계속 힘든 상황에 지치다가 이제 5월 초에 이제 자살을 하셨고요. 고인의 사망 이후 상급자들에 대한 고소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 뒤에도 민원은 계속됐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으로 승인됐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대체 왜 민원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 저를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왜 악성 민원인이 됐는지. 근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잘못 해석했다는 계속 그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어제도 기록 보니까 사과하는 태도도 그래요. 진짜 미안해서 하는 사과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하는 그냥 미안합니다. 사과를 받으면서 화가 나서 뚱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요. 이분은 잘못했다는 그런 자세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질 않았어요. 고인과의 통화 기록을 들려주는 민원인. 네, 안녕하세요. 천안도 노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른 분입니다. 네. 아니, 왜 그분들은 같이 진정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왜 데리고 옵니까? 아니, 데려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술이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 저런 부분을 몰아붙이세요?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이 진술이 다르니까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하려고 전화드린 거 아닙니까? 보시면 되는데 나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왜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선생님, 제가 몰아세우는 게 아니고 일단 전 중립적인 자세에서 대화하는 톤이 저한테 여기 따지시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안 그래도 지금 신경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화냈다기보다는 그냥 말투가 약간 조금 영상. 네, 나중에 저도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때 들을 때는 저는 화낸 걸로 들었어요. 이것도 저희 집사람이 같이 들었고, 저희는 집이 원래 집 내력이 다 조용해요. 시끄럽은 걸 싫어해서. 그러니까 뭐 좀 말투가 거칠게 나오거나 뭐 이런 대화를 되게 싫어해요. 유서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유서 한번 보실래요? 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제가 고의가 아니었지만 실수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저로 인해 피해 보신 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유서긴 하거든요.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안타깝죠. 이런 뭐 죄는 죄지만 사람 목숨 자체가 이렇게 헛되이 그렇게 죽는다는 건 안타깝죠. 그 원인이 약간 이게 있었다고 혹시 생각 드실까요? 이거 보시면. 아니요, 저는 제가 솔직히 그 민원 넣은 게 그렇게 대단한 민원은 아니잖아요. 뭐 징역을 살아도 뭐 불과 얼마도 안 되더라고요. 또 초범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얼마 안 되고 뭐 집행유예하고 그 직위에서 해지되고 뭐 해고되고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날 뭐 대단히 큰 저기도 아니더라고요. 그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냥 미안하거나 뭐 그런 감정은 전혀 없다는 거죠. 자신의 민원 제기와 고소가 고인의 죽음과 무관하므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순직이 인정되면 안 되죠. 그 사람 순직이 인정되면 저는 고의로 그 사람을 악성 민원을 넣어서 죽을 만큼 괴롭힌 살인자가 되는, 지금 그 상태잖아요. 제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민원인에 의한 고소 고발에 법률 지원은 없었습니다. 오롯이 개인이 홀로 대처해야 했던 겁니다. 고생 너무 많았고 다시 만나자. 마주보고 싶어. 초임 공무원의 죽음은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엇보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그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심리상담 같은 지원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있었다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 초임 공무원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원 제기에 대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절의 의무를 무기로 소통을 위한 창구가 감정의 분출구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불법 광고물 신고 민원이 접수돼 단속에 나선 공무원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하루 확인할 현장은 총 10곳. 또 이 사람 민원으로 석기업 주민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5건, 다른 조정한테 4건, 그리고 우리 부서에 다른 주임한테 1건, 우리 부서에 총 10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한 사람이 제기한 민원이라고 합니다.
저기 전자광고판 넣었습니다. 해요. 여기 전자광고판. 네. 저 처리하고 갔습니다. 민원 대상은 한 상점에서 내건 전자광고판. 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전자광고판 자체가 불법인데 안 쓰는 데가 잘 없잖아요. 쓰는 데도 가끔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은 좀 예외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민간에 쓰면 전자광고판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LED 광고판처럼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은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민원 신고 현장 확인 후 계도 조치에 나섭니다. 안녕하세요. 저 노원구청에서 왔는데 그냥 한번 꺼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의 민원이 이 부서 업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요거는 한 7, 8번 됐을걸요. 진짜? 여기만. 안경점 여기서 한 7, 8번. 세트로 같이 나오니까 이쪽에. 이 민원인 이외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또 다른 식당도 같은 이유로 민원 대상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노원구청에서 왔는데 한 번만 꺼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 이게 친구 많이 들어오나요? 계속 안 틀어놨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나 봐요. 몇 번째 계신 거예요? 3번째인가?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힘든 자영업자들한테 가서 뭐 저 간판 불법이다. 간판 불법 아닌데 그거 있어 거의 다지. 그래놓고 뭐 이런 것도 막 계속하면 한두 번이면 괜찮아. 그렇다 쳐요. 솔직히 그분 뭐 친구들은 뭐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그건 수시로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장사하면 안 나죠. 쟤도 불법이에요. 저 에어라이트 불법. 제 뒤에 현수막 2개 붙었잖아요. 걔들도 불법. 그리고 저 코인 노래 있잖아요. 저것도 불법이니까 색이 변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저 초록색, 분홍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것도 색 변하면 저것도 안 돼요. 얘도 불법. 시계 배터리 교환합니다. 광고 있잖아요. 시계 배터리 교환한다고. 아, 이것도 불법이에요? 네. 근데 얘도 불법. 얘 불법. 얘 다 불법이에요. 얘. 어떤 거? 예,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규격 위반. 얘도 불법. 얘도 불법. 얘도 불법. 그리고 아, 이게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 DVD 영화관 얘 불법. 광고장 불법. 거리 다 불법이네, 그럼 이게 다. 너무 많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합법인 게 없네요.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참. 현수막부터 입간판, 전자광고판, 광원을 사용한 간판까지 상점마다 내건 광고물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해당 번화가에서 영업 중인 수많은 상점들 중 불법 5개 광고물을 사용하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힘듭니다. 그 법하고 현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게. 법 자체하고 우리 현실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당장 소상공인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고 폐업하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가 몇백만 원씩 나가면 죽으라 말하고 똑같아요.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법에는 불법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꼭 그렇게 사무화된 법을 들먹으면서 폐업까지 유도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점을 수시로 돌며 일회성 현장 계도를 하는 것이 이 공무원이 찾아낸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우리 부서만 지금 2년 반 동안 거의 4,000건 정도 민원 넣었습니다. 4,000건 넣은 것 중에서 나가보니까 현장은 완전 다른 경우가 951건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장난쳤다고 생각되는 81건 외에 또 49건 제가 모았어요 또. 내가 경찰서 제출형으로 만난 건데 이런 사진들 나가봤는데 없다. 해당 민원 중엔 현장 상황과 다른 허위 민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허위나 반복되는 민원이라도 공무원은 해결을 위해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공무원 일을 할 때 직무 유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허위로 넣었든지 말든지 출동은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6년 동안 4만 건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6년 동안. 그러면 저희 시간을 좀 계산한다 그러면 하나 처리하는데 30분. 하루 8시간 일한다고 보면 8. 이 사람 하나만 처리하는데 2,500일 동안 일해야 됩니다. 한 명이 한다 그러면. 2,500일. 근데
10명이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10명이면 10명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 하나 때문에. 해당 민원인은 불법 광고물 신고 외에도 불법 주정차 신고 2,000여 건,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도 6만여 건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구청이라든지 좀 상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이후로는 오히려 더 사기가 저하되더라고요. 반복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 차원에서 형사 고소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결국 담당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해당 민원인에게 민원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네네. 첫 번째는 그게 자율시장 경제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광고물이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특정 광고물을 LED 간판을 쓰는 그 업체는 뭐 그게 특정 고깃집이다. 그러면은 그 업체들은 좋죠. 왜냐하면 자기 가게가 눈에 띄고 장사가 더 잘 되니까 손님들 많이 유치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주변 그쵸 경쟁 상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정하게 광고를 못하니까. 네. 자기는 LED 간판을 못 쓰고 더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자율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광고물을 계속 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잖아요. 이미 몇천 건이 접수가 됐고 그럼 접수됐던 사실을 쭉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왜 개인이 혼자서 그거를 움켜쥐고 힘들어 하느냐. 그건 부서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사례를 수집을 해서 전국적으로 그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럼 이거를 합법화 시켜줄 것이냐 불법을 해서 고칠 것이냐 하는 거는 서울시 자체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전국적인 이슈라면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지. 서울의 한 행정복지센터. 대민 업무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민원실의 하루를 관찰해봤습니다.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는 최근 5년간 50% 증원됐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4배 증가해 1인당 업무량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업무 안 해요. 제가 구청으로 갖다 주면은 구청은 바로 그냥 바로 해주세요. 그럼 바로 구청으로. 예? 네? 이번 주 9회까지.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기다렸다가 안 오면 알아봐주라. 예? 네. 뭐 욕설보다 여기 앉아서 뭐 하는 일이 뭐냐 좀 이현식 말투 좀 그런 거. 그런 말 들을 때는 어떠세요? 기분이 안 좋긴 하죠. 공무원들의 감정 노동 상태가 위험 수준이라는 정부의 첫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누구야? 아니 구청들 말이야. 올해 특별히 들어가네. 아니 사람을 귀찮게 하니까. 바빠도 해줘야지. 바빠도.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시면 누구야 도대체가 진짜 궁금하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를 찾고 싶다고요. 정말 민원인 상대하는 게 상상 초월로 생각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지속 중이고 악몽도 꾸고 어떻게 해서 들어온 곳인데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도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잘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악성 민원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요, 담배를.
하지만 공무원법에 의해 친절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느라 업무를 보기 힘들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는 해줄 수 있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무리 융통성을 발휘해도 없는 법을 만들어내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뭐 욕설을 일삼는다든지 뭐 굉장히 그런 모욕적인 발언 일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하루에 그런 게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제가 막상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뒤로도 그냥 항상 그냥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네, 트라우마가 생겼고 안 싸우려 하죠. 무조건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뭐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 얘기하지만 내가 적극 행정 해본들 도라는 건 내한테 피해받겠거든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민원실의 안전요원 배치 같은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이후 안전사각지대로 불리는 민원실에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통계하면 저보고 약간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는 초창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없다가 생겨가지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예산상의 문제로 일선 주민센터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해서 흉기를 들고 오신다거나 하시면 그런 분들은 어쨌든 외모부품으로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직원분들의 해감하게 실행했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안전 가림막이나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를 구비한 곳도 늘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하는 건 줄어드셨어요. 아니면 짧게 끝나고 가시거나.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전화로 여기서 한 3-40분 풀고 가야 되는데 못 푸니까 이제 전화로 1시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종종 있긴 있어요. 그래도 앞에서 직접적으로 위협 가해지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짜 화가 나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분들은 그냥 이게 있던 어떤 벽 뚫고 퓨처로 그냥 바로 직행이거든요. 이 안으로 그냥 막 다 들어오거든요. 승주의 이제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이쪽 뭐 순환 하나요. 구멍이 있다 싶으면 그냥 다른 데로 들어와 버려. 전문가들은 악성 민원 발생 시 공무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실질적 억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악성 민원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행정 서비스와 관련돼서 거의 모든 정부 조직들이 이 행정 제도를 이용한 민원인들 중심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응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지, 고질 민원 또는 악성 민원이 이게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공무원 인권의 침해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못한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 마인드보다는 이런 악성 민원이나 고질 민원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법적 강제력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민원 발생 시에 기관장 명의의 고소고발을 강화하고 민원처리법 4조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기관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홍보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공무원 조직 자체의 인식 개선도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좀 두 가지 방향에서의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시작한 공직이지만 비합리적인 악성 민원 앞에서 그 사명감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제든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공무원의 삶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하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공무 방해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의무도 집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악성 민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인 민원 폭탄에 대해 공무원을 보호할 구체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